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중동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정은 비축유 확대 추진과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의 대장동 사건 청문회에서 여야는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기자 대기자. 6월 재보궐선거에 중량급 인사들이 출마하면서 여야 수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선거연대를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진 가운데 판세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의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추모하며 오랫동안 미뤄져온 생명안전기본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묵념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등 대형 비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습니다. 기억식에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기억식은 기억 영상 시청과 공연 등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이 밖에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과 인천,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김용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김용 사건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 위증 여부와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국조 참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을 만났다는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은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특의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이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 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근거로 진술이 위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오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죠. 쌍방울, 박상용 검사 등의 정치 검사들의 이 협박적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김동하 민주당 의원의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과 관련돼서는 도저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현재 국조특위 청문회는 검찰의 조작 수사가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건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때 벌어진 조작 수사 행위, 불법 수사 행위를 진상 밝히는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정진상, 유동규, 김현지 등 핵심 증인들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사의 육성 녹취와 국가정보원의 보고 같은 증거가 나와도 믿지 않고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흔드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 김만배, 이주용, 정형학 그리고 정민용 증인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여야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삼고 압력이 거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서민의 부담이자 수출기를 걱정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입니다. 이어 정파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 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과 고물가의 악순환, 다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현금 살포 추경에만 매달렸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만 확대하는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부제 등 차량 통제 이후 통행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도 언급하면서 일괄 규제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원유 수급처를 확대하는 등 여야정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축류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 원유 도입선 다변화하는 것, 그다음에 중동산 원유뿐만 아니라 비중동산 원유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비축류가 원활하게 정유사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 확인했고요. 여야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이 정치적 도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장 대표는 미국 NSC와 국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성과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는 비상시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적 책임은 미룬 채 미국행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방미의 구체적 성과도 밝히지 못했다면서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으로 포장한 허세 정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방미의 목적과 내용, 성과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장 대표는 이번 방미가 매우 의미 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와 미 국무부 관계자를 만나 안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라면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찰의 정원호 후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 수사는 직접 수사, 여당 수사는 문개기 수사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났는데도 억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폭로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여야 지도부와 정부의 합동 점검 회의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에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각에선 종전에 대한 진전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지금까지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 수십 곳이 타격을 입어서 또 그만큼 중동발 위기 극복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중동 상황 대응 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 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양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이 정부 측에서도 국무총리실, 이 재경부, 산업부, 외교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이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서 이 송원석 원내대표 사무실이 60m 남짓인데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 한 원내대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순간마다 이 재정과 금융 대응만큼은 여야가 정쟁에서 분리하는 선례를 만들어 왔다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도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다고 공감을 했는데요. 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이 야당도 대승적으로 추경 예산뿐 아니라 이 법안에 합의하는 등 국익을 위해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부가 중동발 위기 대응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회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원유나 원자재 공급을 위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거나 고쳐져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나요? 네, 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 종전이 되더라도 과거 전쟁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격받은 에너지 시설들이 재건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중동산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이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위한 입법도 제안이 됐습니다. 이 산업통상부는 비중동산 원유 도입과 이 원유 비축 탱크 확대 등에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미국이 오늘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가 만료가 되더라도 그 기간을 더 늘리지 않겠다, 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 비중동산 원유에 러시아산 원유가 포함되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 여야 대변인은 러시아산 언급은 없었다면서 이 남미나 아프리카산 등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에너지 등 핵심 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과 함께 이 대규모 수출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 담긴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있는데요. 이 여야가 정부와 함께하는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이 앞으로 이어질 회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선거구 획정 같은 규칙을 정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각 당에 좀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매번 합의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내일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나온 건 아니죠? 네,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네. 아직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도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해서 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이 법 개정 시한인 2월 19일까지도 국회는 선거 규칙을 결론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 내일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맞춰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인구 감소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상당수인데 이 지역구가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통폐합될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 이 지역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남 광주 행정통합으로 이번에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는데 이 시의회 구성에 전남과 광주 간 차이가 커서 이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회의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 비공개로 여야 간사 간 논의는 지속이 됐지만 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이 결국 여야 지도부가 내일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 아직 선거구 미세 조정 등 이 협의해야 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선거구 획정 문제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쟁점인 상황인데요. 민주당과 진보 성향 원내 4당은 합의를 했는데 역시나 키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이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같은 이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이 대표성과 비례성, 이 다양성을 지적하면서 이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정치권 목소리는 계속돼 왔습니다. 다만 양당 체제에서 이 양당의 의석수가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논의가 쉽게 진전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적용했습니다. 이 한 선거구제에서 이 지방의원이 3명에서 5명까지 선출이 되는 건데요. 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이 진보 성향 원내 4당은 이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이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면서 천막농성과 피켓 시위 등을 이어왔죠. 이 민주당이 요구에 화답하면서 지난 3일 4개 정당들과 함께 이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늘리고 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높이기로 선언을 했지만요.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게 관례인 만큼 이 국민의힘 설득이 관건입니다. 네. 이 중대선거구제를 늘리고 비례의원 비율을 높이는 만큼 이 소선거구제로 뽑는 인원을 그만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 입장에선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이 양당이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 안에서는 기득권 연장 계약서를 주고받은 것 아니냐, 이 양당에 유리한 지역만 선별해서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내용의 정치개혁이 이행이 될지는 결국 내일 본회의 전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많이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천지원 객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일부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매 차익 등으로 돌려받은 임차 보증금이 본래 금액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며 법안 시행 전 피해자들도 소급 적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공론화위원회 백서 전달 및 미래세대 대표 면담에 참석해 위원회 활동 성과를 공유받고 시민 대표로 참여한 미래세대의 정책 제언을 청취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공론화가 기후위기 영향을 가장 깊이 받게 될 미래 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이번 공론화는 우리 사회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함께 문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민주적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국회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과 입법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자문위는 지역 재투자 평가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도 개선 등 향후 입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한 11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민생 어려움이 깊어지고 불평등과 불균형이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공동으로 제4회 아시아 의회 예산기구 연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공공재정 이해도 제고와 예산 분석에서의 AI 사용 등을 주제로 12개국 의회 예산기구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동화 예산정책처장은 이번 연례회의가 의회 예산기구 간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참여국들 간의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논의에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활건 잠룡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차기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잇따라 출마를 결정하면서 이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인물은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각각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을 선택한 이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구 선택 배경에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당대표인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쉬운 곳은 나가면 안 된다. 만약에 제가 군산을 선택을 하면 정말가 또 지역에 기대는 정치한다, 쉬운 데 간다 할 것이고 안산은 민주진보진영의 텃밭입니다. 민주당 기척사유가 있는 그 3가지 지역 중에서 평택이 가장 험지기 때문에 저로서도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 조건을 채운 선택이었음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선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이기도 하겠죠. 저는 오래전부터 부산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부산 시민과 함께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왔어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의 지역구를 탈환해볼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부산 북갑이야말로 제가 몸을 던져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이 정치하기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듯 출마 의지를 밝힌 직후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두 사람. 조 대표는 평택 곳곳을 돌며 본격 유세에 나섰고 한 전 대표도 만덕동에 집을 마련한 뒤 주택가, 골목과 아파트 단지, 학교 앞 등을 돌며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밀착형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국회 입성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 당선에 사활을 건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외통위 SNS 설전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게시물을 두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의 가혹행위 의혹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영상이 최근이 아닌 2024년 9월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후 인권 보호와 국제인도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추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에 낚였다, 피싱 당했다는 것이 명확한데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으면 사과하는 것이 외교적인 원칙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망신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치를 않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 외교에 관한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이 국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를 오독한 이스라엘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신을 투척하는 행위 그 자체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지적한 거죠. 이번에 올린 메시지는 명확하게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사례잖아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보도의 국익적 판단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외교부의 그 메시지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 발표한 걸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약하다. 조현 장관은 이스라엘 고위 간부가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했으며 외교적 갈등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히며 야당의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내내 감추지 않았는데요. 단순한 온라인 논쟁을 넘어 외교 현안으로 비화되고 국회 외통위에서의 설전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논란. 수십 년을 수교로 이어온 양국 관계가 더 이상의 잡음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송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단일화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국회에서는 정치개혁법을 내일 처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정치 현안 그리고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지방선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부산 북구갑 공천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무공천을 넘어서 복당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후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앞으로 부산 북구갑 공천 국민의힘 안에서 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명이 되고 친한계가 좀 고립되는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지금 출마를 거의 공식적이진 않지만 지금 거기에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친한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당내 중진 내지는 부산 의원들 6선, 5선, 4선 연달아서 지금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제 서병수 전 의원 지금 당협위원장이 맨 처음 무공천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산의 5선인 지금 그러니까 부산의 지금 5선이 이제 그 서병수 의원이었고 4선이 김도읍 의원이라든지 또는 부산은 아니지만 한기호 의원이라든지 성일종 의원까지 나섰고 상당히 많은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이 지금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이런 의원들이 대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는 대개 무공천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예 복당을 시켜라. 그래갖고 지금 경선을 해라. 이런 어떤 한동훈 대표의 복당인 거죠? 한동훈 대표를 적극적으로 복당을 시켜라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당 지도부는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오늘도 당 대변인을 통해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예를 들어서 끝에 어떤 그 반전이 이렇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아니한 끝까지 가는 그런 공천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어쨌든 저는 무공천이나 혹은 다시 복당을 해서 이 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 전에 다 풀었어야 될 문제들을 선거까지 지금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당내 갈등을 유권자들에게 결단을 해다오, 선택을 해다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북구갑이나 혹은 부산 선거에 원래 있어야 될 이슈가 실종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람직한 건 지금 다수가 부산 의원들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지금 당 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의 의원 입성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인다면 이 선거는 대단히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보다 한간에서는 뭐 그 한동훈이 더 밉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 부산 북구갑 범보수 진영에서 나중에 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힘 포함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충정에서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보수 세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차라리 공천하지 말자. 아니면 공천 아예 그냥 복당을 시켜서 단일화하자. 뭐 어쨌든 단일화 해야 된다. 그래야 예.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나름대로 이제 충심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하고 현 지도부는 일단 최소한 무공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공천하겠다 했고 이제 공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 등록 전까지 뭐 또 야권 후보 단일화 예. 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보수 세력이나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단일화를 압력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설사 후보 등록 이후라고 해도 선거 직전까지 또 단일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전국 선거인데 지방 선거보다도 오히려 부산 북갑이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 그 내부 갈등이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슬픈 얘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선거 앞두고 지금 부산 북갑의 전 대표의 그 카운터파트로 공천을 누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죠. 서글픈데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관심사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역 선거, 지방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재보궐 선거 지역, 특히 이제 최근에 부산 북구갑이 또 이제 하나의 뜨거운 그 격전지, 관심을 모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걸 좀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워낙 지금 역동성이 큰 선거죠. 원래 네. 이제 선거 자체가 역동성이 있지만 특히 이번 선거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맥을 잘 못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뭐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5월 중에 뭐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묘한 복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뭐 혹시 비대위 체제 같은 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검토하는 건 아닌지 이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야당 제1야당의 참패가 예상이 된다면 비대위 체제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자세로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는 쪽으로 단일화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 상황 국민의힘 이야기를 쭉 했는데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부산 북구갑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이제 하정우 수석을 향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영입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정청래 대표가 조만간 하 수석을 만날 계획이다 입장 밝혔습니다. 실제 영입으로 이어질까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부산 북갑 봤잖아요. 네. 근데 부산 북갑의 예가 사실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당내 갈등이 그대로 그냥 연결돼서 네. 보궐선거에 이어져 갖고 전국에 지금 어떤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그 하정우 수석 문제도 사실은 특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참모잖아요. 예.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것이고 나가지 마. 지금 쓰임새가 더 있어. 그러면 못 나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슨 고려할 여지가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누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결심하는지 안 나타나 있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부산 국갑의 어떤 목적이 지금 AI 수석으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해 주면 네. 그 책임을 지고 나중에 어떤 비판을 받든 낙선을 하든 뭐라든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는데 지금 하정우 수석은 계속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뭐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근데 내 뜻은 남는 거다. 그럼 어떤 뜻인지 아직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네. 결국은 하정우 수석밖에 없는 게 아니냐. 즉 PK가 지금 포스트 문재인 이후에 민주당에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갑자기 전국적인 인지도도 없고 부산 북갑조차도 하정우 수석이 어떤 정치인이냐 누구냐 영화배우냐 하고 모를 정도의 인물을 억지로 지금 데리고 와서 인지도를 좀 키울 정도로 네. PK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대안 부재가 드러난 셈이고 또 명분도 애매해요. 소버린 AI 아시다시피 100조가 들어가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면서 하정우 수석을 좀 영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그대로 어쩌다 수석인데 어쩌다 의원으로 지금 바뀌는 어떤 양태가 아니냐. 네. 저는 명분이 전혀 없는 그런 공천 과정을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이제 분석을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전재수 의원이 그 학교 후배라서 이제 공을 들였는데 하정우 수석이 선배님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수석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재수 의원이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를 부른 거죠. 정청래 대표한테 알아서 해라. 예.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청래 대표 굉장히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뭐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도 의사 전달을 굉장히 세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만나서 어쨌든 출마 권유를 또 한다는. 앞으로 또 할 거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작업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작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예. 매우 고강도로. 근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냥 내가 데리고 일하겠어요 이런다고 해서 못 나갈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정치부 기자 오래 한 사람들이 예측하면 자주 틀리는 이유가 정치 문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대통령이 결재 안 했는데 어디 수석이 선거를 나갑니까? 근데 이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을. 네. 지금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대안도 마땅치가 않고요. 결과적으로 또 꽤 유명 인사가 됐어요. 네. 또 청와대 수석이면 뭐 정무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비중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후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인은 결국 이 부름 소명이라고 하나 하여튼 민심이 부르면 또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하정우 수석도 이 민주당 지지층 내지 국민의 부름에 응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그럴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경기 평택을 재선거로 가 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로 역시 열기가 이제 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연대는 이제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정리해줘야 한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야권의 범보수의 단일화 이야기를 첫 이슈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범여권, 범진보 선거 후보
단일화가 이 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좀 또 어떻게 살펴볼까요? 평택을이요? 네. 예, 평택을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정우 수석을 평택을로 하면 전 명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반도체 클러스터고 그렇죠. 뭐 LG와 삼성 뭐 해서 반도체 이슈를 딱 반도체를 원래 이끌던 사람이 간다. 그러면 고개가 끄덕이고 대신 조국 대표가 부산으로 가면 부산 출신인데다가 네. 뭐 지난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또 선거를 이끌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평택을에 지금 안착할 명분이 참 마땅치 않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단일화를 할 때 명분이 마땅치 아니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조국 개인의 어떤 지지세가 탄탄하게 한 몇 퍼센트가 전국 어디에 꽂아도 나오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이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있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가져간다면 당연히 단일화가 굉장히 빨리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후에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합당 과정의 약속을 미리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높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평택을에서. 네네. 그리고 여기에 김재현 진보당 지금 후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뛰었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반도체 근로자들의 표를 일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일단 평택을은 공천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네. 공천을 해서 세 사람의 어떤 지금 그 지지율을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사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유이동 전 의원이 사실 평택을에서 많이 나올까라는 것 좀 의문이 돼요. 예전에 물론 평택에서 재선까지 한 의원이긴 삼선까지 한 의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이 이렇게 갈리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아파트촌도 생기고 유입되는 어떤 인구들 때문에 일단 사자 대결에서의 첫 번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단일화의 속도가 좌우될 거다. 만약에 조국 대표나 김재현 진보당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로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후보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자 대결이 어느 정도의 어떤 민주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일화는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 그리고 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여론조사가 그 단일화의 관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면 민주당이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또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여론조사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그 전에 이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려다가 당내 반발이 심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평택을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럼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합당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육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묘한 게요. 민주당 당원들 중에 조국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이 꽤 세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재보궐선거적 전부 다 공천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부산 북갑하고 마찬가지로 공천을 하더라도 우세 열세 이런 걸 살펴가면서 이제 여기는 하면 여권 후보 단일화가 되겠죠. 여권 후보 단일화를 좀 검토해가면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건 단일화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 간의 후보 조정도
화두로 떠올랐고 또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도 동의해서 토론회까지 열기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부쩍 들어서 단일화 움직임이 이런 이야기가 화두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 움직임 좀 어디까지 갈까요? 대구는 아직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좀 일러요. 문제는 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선에서 확실하게 주호영 후보와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갈 것인가, 나머지 6명이 경선을 그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그 후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그리고 6명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한다면 김부겸 지금 그 후보 쪽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을 많이 지금 획득하고 있고, 더군다나 TK에서 좀 앞서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호영 의원이나 주호영 무소속 후보가 만약 주호영이든 이진숙이든 그 중에 한 명과 그다음에 이 본격적인 경선을 통해서 나온 후보 간에 단일화는 전 여기는 그 전에 질문들보다 훨씬 확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K를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아니해서 상대 당 후보에게 시장을 준다. 이건 한나라당 계열, 국민의힘 당 계열에서는 이번 선거를 다른 곳 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뼈아프게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단일화는 당연한 것이고, 울산은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평택을 김재현 후보와 울산시장 김종훈 후보 간, 그러니까 이 뭐랄까 딜, 그러니까 이쪽 김상욱 후보 간의 딜, 울산시장이냐 아니면 이 평택을이냐를 진보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론회를 갖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쪽 역시 단일화를 하지 아니하면 아마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장이나 혹은 대구는 저는 단일화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울산 다 단일화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속도는 모르겠고요. 결과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대구에는 김부겸이라는 절대 강자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제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 그렇게까지 물론 과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지만 그때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장동혁 대표 물론하고 비대위 체제로 바꿔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이 벌어지면 무소속 출마의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양식을 지킬 것 같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금 경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도 본인한테 나쁘지 않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예요, 대구. 대구에는 이제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총리한테 넘어간다. 아마 그 동네 걸어 다니지도 못할 겁니다. 그 무소속 출마했던 후보는. 그래서 여기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화두는 정치개혁 법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선거구 개편, 비례대표수 또 의원 정수가 이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인데 앞으로 이제 타협점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의원 정수라든지 굉장히 쟁점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또는 사퇴 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회기 중에는 본회의를 꼭 열어야 되는데 아마 4월 29일, 30일, 28일, 29일에 다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폐회 기간 국회의장이 직접 결재하는 방향으로 그건 타협이 가능할 것 같고 4월 17일 이후가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선거 직접적으로 치르지 못하니까 이것을 두고 쟁점 사안을 두고 막 뭐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네. 또 상법 개정안도 함께 있는데 상법 개정안 자체도 일단 4월 17일 날 뭐 그것 갖고 사실 부딪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야당이 그 옥세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네. 이번 그 뭐 본회의는 그렇게까지 충돌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이게요, 이게 정치개혁법안을 이제 이른바 군소정당 입장에서 답답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세게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좀 수용을 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절대 못 받는다 해서 지금 오늘도 정개특위 결론 못 냈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지금 넘어가기로 했고요. 또 어쨌든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좀 이렇게 높이자. 뭐 방향으로 보면 맞는 거죠. 또 기초의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이런 지역을 좀 늘리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늘리느냐 이건데 이거는 그 당이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거대 양당 과점 체제가 썩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군소정당이라도 그 정당의 그 지지율만큼은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양당이 좀씩 양보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근 논설실장님부터 역시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지방선거인데 지방 없는 선거만 보인다. 뭐 성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한 거거든요. 네. 중앙 권력을 지역에 나눠주고 그 권력이 이제 국민의 삶에 환원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5개 주제 중에 4개가 예. 지역의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경쟁에서 이기느냐 정치셈법. 예. 이런 이야기로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지금 광역단체장 이야기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궈지는 현상, 지방이 없어지고 선거만 있는 안타까운 그런 지금 이번 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 의원님.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곧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이게 국회의원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지금 잘 국민의힘 공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싫어도 싫은 내색을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고 또 싫은 사람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 그런 게 또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아직은 장동혁 대표가 그 경지까지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 속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늘 한 줄 논평 민주당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